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과 만평부터 보겠습니다. 미 사드로 IRBM 요격 실험 첫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알래스카주에 있는 한 기지에서 발사된 사드 미사일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대가 주관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RBM이라고 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됩니다. 이 미사일 요격 실험에서 비행체에 명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마하 24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좀 많았었는데 미국이 사드 체제로 그것을 요격을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드의 효과성이 좀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세계일보입니다. 심각이라고 하죠.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익산에 있는 역장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안철수 전 후보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발표하는 사람도 심각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80명 인간띠의 기적, 미 해변에서 일가족 9명을 구조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해안가에서 이 급류에 휩쓸렸던 한 일가족이 있었습니다. 구조를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피서객들이 손에 손을 잡고선 인간띠를 만들어서 무사히 구조해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저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교훈을 좀 주고 있습니다. 훈훈한 모습입니다. 국민일보입니다. 국민의당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떠온 사과 기자회견, 찬물 한 그릇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 속초에서 맛집이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안철수 후보 코 푸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마 그것을 좀 빗댄 것 같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원점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자회견 한 줄로 정리. 내가 박지원 아바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면의당이다라고 하는데 사과 국면 제보 조작은 몰랐고 국민의당 죽이기는 확실 반격 국면이냐라고 물음표가 들어 있습니다. 유석춘 한국당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이 꼴 보려고라고 하는데 헌법을 무시하고 일베의 지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복당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김용남 전 국회의원, 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사건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해범 재판장의 이 피의자인 초등생의 어머니가 모습을 나타내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좀 하고 있는데 눈물 흘리지 않고 담담히 아이를 키웠던 옛 과거를 이제 털어놔서 방청객들이 흐느끼고 법정이 눈물 바다가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쭉 얘기가 좀 기사가 좀 실려 있는데 사실 저도 읽으면서 너무 이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아서 좀 읽기가 좀 그랬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막내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못했어요. 1학년 때 조퇴를 많이 했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2학년 초에도 그랬습니다. 친구가 생기면서 그런 게 사라졌어요. 그날 아침에 깨우기도 전에 일어나서 옷 다 입고 즐겁게 웃으면서 학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엄마한테 뽀뽀해주고 아이가 스마트폰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최대한 사주는 시기를 늦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할 때도 애가 돌아오면 부끄럽겠다 생각하면서 신고했어요. 그냥 누구네 집에서 한참 자고 있는 게 아닐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찾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CCTV에 아이가 아파트로 올라가는 장면만 보이고 내려오는 장면은 없었어요. 계속 경찰들과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경찰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안 해주는데 남편이 울면서 어떡하느냐, 우리 아이가 안 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이 아이, 살해당한 아이의 엄마의 심정,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엄마가 담담하게 아이를 키웠던 그 느낌,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장이 완전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네, 그 아이 피해자 어머니가 어제 재판정에 진술을 했죠.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아이 같은 불행한 일이 좀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혹시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런 나 같은 사람 증언을 보고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했는데 하나하나 말이 너무 절절해서
방청객들이 울음바다가 됐답니다. 예. 그날 아침에도 웃으면서 엄마한테 뽀뽀하고 나가고 처음에는 학교 생활 때 적응을 잘 못했다잖아요. 근데 친구가 생기면서 좀 활달하게 적응하고 예. 또 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스마트폰도 초등학교 2학년생이니까 조금 예. 가끔 늦게 사주고 집 안에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안마도 해주고 아주 귀여운 아이였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그 17살짜리 애한테 유괴가 돼서 그 집에 가서 예. 살해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당하고 하니까 어머니는 지금도 그 가족이 심리치료를 받는데 그 약을 의사가 먹으라는데 약을 못 먹는답니다. 그 심리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약을 예. 먹으면 자기 아이가 저 천국에서나 어디서 기다리는데 약을 먹으면 그 아이를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그래서 예. 약을 못 먹고 그 고통스러워서 보내는데 참 안타깝게 짝이었고 예. 또 가해자는 또 저 사이코패스 저기에서 또 자기의 또 가책을 또 못 느낀다고 하니까 예. 참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지금 제 화면에도 CCTV 모습이 나오는데 아이가 김양을 따라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나오는데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그 사실을 경찰들과 같이 봤던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래도 나타날 거라고 엄마는 기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을 둔 부모들은 저 심정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예.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인데 우리나라 이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가 그러니까 10살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소위 예. 얘기하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제 보호 처분만 할 예. 수가 있고 19세 미만의 이제 소년범에 대해서는 장단기형 그러니까 부정기형을 선고하고 최고 20년까지만 예.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선고할 수 없는 체제인데 요새 그러니까 미성년자에 의한 아주 끔찍한 범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저 사건에도 법정 최고형을 복역을 한다고 해도 30대 뭐 중후반이면 이제 출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 형사 처벌 절차를 좀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예. 만기 복역을 하고 그 이후에 정신적인 문제 이게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치료감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계속 좀 나아질 때까지 예. 보호시설에 유치하는 것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이 사건은 물론 범인들이 다 미성년자이기 예. 때문에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금 성인범의 경우에도 우리가 1997년 이후에 사형 집행을 한 건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리되고 있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글쎄요, 예. 그게 뭐 옳은 정책인지는 다시 한번 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봤을 때 8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가장 아이가 또 딸이면은 그쵸? 얼마나 그 귀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나이인데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구구절절 좀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숨져 있는 아이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이제 느낌도 어제 진술을 했는데 아이 얼굴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경찰이 얼굴은 남았다, 괜찮다고 해서 가족과 보러 갔는데 얼굴이 그럴 줄 몰랐어요.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예쁜 옷 입히고 싶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옷을 조각조각 잘라서 입혔어요. 그 예쁜 애가 누구나 같이 따라 웃게 만들던 그런 애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도 잘 수 없고 숨도 쉴 수가 없어서 도망치듯 이사했다. 그것만 벗어나면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았다라는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을 이 김양이 훼손을 했죠. 그러니까 얼굴은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경찰 말을 듣고 막상 갔는데 얼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엄마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시신이 훼손됐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도 입힐 수가 없어서 옷을 이제 찢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은 사실 뭐 아무도 이해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이게 자기 아이가, 그것도 어린 아이가 저런 모습이 됐다고 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본인도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그렇게 됐을 때 엄마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것도 그 아이가 만약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목졸라 숨지게 했을 때 그 아이가 받았을 고통, 또 죽은 아이를 다시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는 그 과정을 상상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엄마 입장에서는 괴로워서 하루도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나와서 법정에 증언하는 것은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언니를 따라가서 예. 그냥 그런 짓을 당했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분하고 정말 분통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눈물도 안 흘리고 그만 눈물이 말라버린 거죠.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이 법정에서 제대로 밝혀주길 바라는 예. 엄마의 그 단호한 모습, 그런 모습이 어제 법정에서 보여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혹시 뭐 시청자분들 오늘 뭐 이 내용이 여기저기 오늘 많은 언론에 실려 있습니다. 이 전문을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데 이 아이를 죽인 김양 그리고 공범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박양은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습니다. 특히 김양이 구치소에서 했던 얘기가 좀 일부 언론에 지금 실려 있는데 구치소에서 이 살해범이었던 김양과 2달 동안 지내다 출소했던 이모 씨 증언입니다. 이 김양이 구치소에 들어오자마자 이번 사건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라고 했고 내가 피해자 부모에게 왜 미안해하느냐, 왜 그래야 하나라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갑자기 20, 30년을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 이제 현실 실감난다고 했더니 변호사를 만나고 온 다음에는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형량이 5년에서 10년이라 들었다. 콧노래하고 웃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양이 진술했다는 내용도 검찰이 공개가 됐는데 이 김양과 공범인 박양이 연인 관계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공범인 박양이 나를 어두운 골목에 데려가 기습 키스를 했다. 연애 주도권은 박양에게 있었다. 박양은 신체 일부를 모으는 취미가 있으며 연인 관계를 이용해 내게 구체적으로 살인을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서 박양은 김양이 먼저 내게 키스했다. 우리가 연인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냐 아니냐는 뭐 조금 차치해 두고요. 이 김양이 정말 구치소에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왜 이 아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미안해야 하느냐? 그리고 나 금방 나간다. 정신병 진단 받으면 이걸 변호사하고 상의하고 들어서 콧노래를 불렀다. 이 정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자기가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자폐증의 일종이지만 뭐 인지능력 같은 건 정상인 그런 그 사람에 관련된 책을 부모님이 교도소에 구치소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책을 읽고 나서 본인은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진단은 그런 증후군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 이 김양이 취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특별한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갖지 못하면서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만 지금 골똘히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니까 방청석이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이 김양도 자기 자신이 중간중간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큰 소리를 먼저 반복을 하고 또 울음을 좀 터뜨린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나가자마자 갑자기 딱 정색을 하고 그 모습을 갖추면서 다시 이제 새로 들어온 증인인 박양에 대해서 이제 공격할 것들을 찾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감정이 급변하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매우 걱정스러웠고 또 어제 그 증언을 했던 그 수감 동료였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부모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도 괴로운데 내가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하느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박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번복하면서 진술을 또 그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본인은 벚꽃 구경을 못하고 허송생활하는 게 너무 슬프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거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까 그 김은혜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원래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거는 15년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소년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특정 강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을 받게 되면 소년범이라 하더라도 20년까지 그러니까 5년을 더 늘어난 그런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이렇게 이상한 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사회에 환원시켜 놓는다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보물 같은 아이 가슴에 못 묻어서 수목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아이 엄마의 생각과 다르게 이 김양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인지 뭐 정신병 진단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는 그런 치밀함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만은 참으로 좀 나쁘다는 표현은 이때 써야 되는 건가요? 뭐 어쨌든 미성년에다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 나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여자 검사 성추행 판사 옆 검찰청사의 사과문 킥배달이라고 하는데 40대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에 참여하는 여성 검사를 회식 자리에서 성추했다는 의혹 어제 저희들도 다뤘는데 이 해당 판사는 여검사에게 퀵 서비스로 사과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옆 건물인데 킥을 보내요. 이 킥 아저씨도 굉장히 황당했겠습니다. 아니 걸어서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왜 그런 겁니까? 글쎄요, 뭐 직접 대면할 용기가 없어서거나 예. 아니면 뭐 판사가 검찰청을 들어간 일이 사실은 없거든요. 평소에 뭐 예. 판사님들이 검찰청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청 구조도 잘 모르고 그래서 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과문을 본인이 아닌 어떤 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보낸 거는 예. 글쎄 그거는 약간 상식에 좀 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퀵 서비스니까 빨리 사과하고 싶다 그런 뜻이 담긴 건가요? 근데 그 부분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게요. 그날 그러니까 사건이 있었던 날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님도 예. 사과를 받아들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나니까 한 번 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이제 퀵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얘기이고 이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신 분이기도 하고 예. 34기이시기도 한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당황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이 뭐 중징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판사와 그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재판이 이제 좀 늦게 끝나니까 끝나고 나서 식사할 때 같이 하는 게 아마 관행처럼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관행도 이제는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교관 성범죄 강경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라고 경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재 간부급 직원이 만취한 계약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해당 직원을 귀국시켜서 이제 조사 좀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성범죄도 그 밑에 보면 여교사가 성추행당하는 교실이다라고 해서 남학생 2명이 이제 추행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학부모는 파렴치범으로 몰지 마라라고 하면서 또 못난 자식 편을 좀 들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 앞서 이제 검사의 성추행 얘기도 좀 있었고 이 외교관의 또 이 비정규직에 대한 그런 또 성폭행도 좀 있었고 교실에서는 남학생들이 교사를 또 성추행하고 뭡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이런 뉴스만 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정말 이렇게 무슨 성범죄 천국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갑을 이런 예. 문제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판사가 여검사를 성추행한 거는 판사가 갑이잖아요. 예. 여검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판사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이 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것도 조사도 검찰청이 조사를 안 하고 대법원 자체 조사해요. 내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히려 일을 키우지 않았느냐. 예. 이 외교부도 여기 남자는 성폭행한 남자는 예. 외무고시를 통과한 정식 공무원이고 예. 여성은 계약직이잖아요. 아주 약한 신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성을 공간 밖에 나가서 둘이 와인 3병을 먹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갑과 을 관계에서 예. 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진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특히 외교부는 해외 근무하니까 예. 좀 더 느슨한 마음이 있었던 건데 그 여성이 제가 보기엔 대응을 잘했어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을 당했는데 다음날 바로 상담소에 연락해서 예. 조치를 받았죠. 그래서 병원 가서 진단서 바로 끊고 바로 그 외교부에다가 신고하고 모든 절차를 보면 남자는 아직도 오늘 귀국한다는데 아직도 이제 자는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는데 외교부에서 그 36건 징계 중에서 성추행 관련된 징계가 11건이나 될 정도로 그 재외 관계 이런 게 좀 너무 느슨한 게 좀 문제를 산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참 뭐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범죄가 좀 끊이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범죄가 너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도 그 관련된 뉴스 했습니다. 왜 중학생들이 이제 한 집단으로 이제 여중생 2명을 이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가해자인 남학생들의 부모들이 우리 애를 파렴치범으로 몰지 마라. 애가 뭐 잠깐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교사를 성추행한 남학생들의 이 부모들이 보인 태도가 우리 자식은 착한 놈이다. 착한 애다. 파렴치범으로 몰지 마라. 이런 인식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부모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무조건적으로 아이를 감싸는 그런 예. 발언을 하는 것인데 혹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인 것 같고요. 예. 특히 여교사를 성추행하는 남학생들 문제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 대전에서도 그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예. 선생님을 성추행한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성희롱과 성추행,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갑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갑이고 원래는 학생이 의리여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러나 오히려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교사들이 지금 의례의 신세를 전락하면서 예. 이 남학생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이 위법적 행동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여교사를 성추행한 학생들의 그런 행위가 80건 정도 있었다고 치면 2016년에는 112건으로 증가를 했는데 예. 이게 증가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부모님들의 그 잘못된 대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추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끼리 서로 말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런 경우에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아이가 잘했을 예. 것이고 선생님 말이 틀렸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거짓말할 가능성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마음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이제 그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인 김양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좀 자식에게 엄격해야 혼낼 건 혼내주고 이렇게 해야 이런 범죄로 좀 빠져드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더 안타깝습니다. 예. 자,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안철수 정치 인생 원점에서 돌아보겠다. 국민의당 존폐기로에 섰다라는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여의도 당사에서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힌 데 자리를 좀 뜨고 있습니다. 직접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로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 여러분께도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깊은 자성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일찍 사과문을 발표하라는 요청도 많았지만 검찰 수사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예, 뭐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더 짚어가도록 하죠. 최 교수님, 예. 사과했어요? 예. 근데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당연하죠. 뭐가 부족한, 뭐가 빠진 걸까요? 기본적으로는요, 사과를 하면서 했던 내용을 들어보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이제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예. 뭐 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만약에 사과문에 넣으려고 했으면 지금은 너무 때가 늦은 거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미 느꼈어야 되는 책임감입니다. 예. 예를 들면 본인이 데려온 또 본인이 측근으로 영입했던 인사들이 연루돼 있는 사건이었고 대선 과정에서 본인이 최종 책임자인 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후보로서. 그렇다고 하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이미 이 사건이 시작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럼 그때 사과를 했는 게 맞죠. 지금 이렇게 한참이 지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야 저런 태도로 사과를 하는 것은 저 정도 사과하려면 뭐하러 시간을 이렇게 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사과를 하면 좀 더 통렬하고 아주 깊이 있는 반성과 함께 본인의 거취에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사과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예. 어제 사과문을 보면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라고 하는 선에서 사과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점이 늦긴 했어도 일단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론은 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뭐 여러 신문이나 언론 방송에서 보도하는 그 내용들 또 이제 호남 쪽에서의 민심들을 들어보면은 안철수 전 후보의 어제 사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타이밍은 뭐 너무 늦었고 사실은 이 시점에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앞서 최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뭐 정계 은퇴를 포함한 어떤 식의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 어떻게 그렇죠.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 그렇죠. 예. 뭐 책임을 지겠다, 사과드린다 외에는 사실 알맹이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 정도의 사과문은 진짜 초기에 바로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지 이 시점에 더군다나 또 이 여론이 악화된 것이 속초를 들러서 또 그것도 맛집에서 식사한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근데 속초에 지금 맛집 찾아서 놀러 갔던 것이냐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예. 그것이 알려진 이후에 지금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알맹이가 없어요. 어떤 예. 정치적 책임인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말로만 사과하고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타이밍도 너무 늦었고 예. 그 내용도 사실은 조금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지지만 나 자신은 법적 책임은 없다. 자신은 조작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음 선거에는 계속 나갈 생각이다. 다만 이번 일은 자기 정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출발선에 서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양해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안 전 대표는 원점에서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관영 의원이 주도한 당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유미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었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사실상 당의 조사가 틀린 셈이 됐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를 하게 된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3당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역사적인 다당제를 실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생정당으로서 체계를 제대로 잡지 못한 한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검증 부실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명예훼손을 넘어 공명선거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도 모두 제 한계도 책임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습니다.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실한 검증 시스템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약간 이제 유체이탈 화법인 것 같아요. 그 검증 시스템은, 근데 본인이 이제 그 부실한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책임지겠다고 말을 했지만 그 검증 시스템의 부실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이 시스템의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첫 번째로는 당이 신생 정당이어서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다. 예. 두 번째로는 그래서 검증이 안 되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기까지가 내 사과의 끝이다.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지금 보이고 계시는 거죠. 예.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맹이가 없는 데다가 이제 박지선 비대위원장이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정치 공작이다, 뭐 이렇게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타임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예. 들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 어떻게 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상조차도 없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끝을 딱 보면서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국민의당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예. 이 사건을 얼마나 잘못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걸 오히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그 점이 더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호남 쪽 여론도 사실 썩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데 이 매일경제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요. 이 익산역에서 안 전 대표의 발표를 TV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던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안 전 대표가 항상 책임져왔던 정치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하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항상 뭐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자신은 책임지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강조했는데 어제의 기자회견은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이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인정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시민의 얘기인데 안철수가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고 밀어줬는데 이제는 똑같더라라는 말이 나온다. 새 정치하랬더니 뒤에서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익사는 조배숙 의원이 지역구인데 이 의원도 그리고 시장도 국민의당 소속인데 이제 다른 정당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식당 일을 하는 분도 국민의당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손님들도 뭐 거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전남 지역 가리지 않고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대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정계 은퇴 여부와 관련된 발언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회견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정말 예상을 넘는 정도까지 저는 책임져 왔습니다. 선거 패배했을 때 당대표 내려놓았고 그리고 작년 리베이트 조작 사건 그때도 저는 무죄를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내려놨습니다. 저는 항상 책임져 왔던 정치인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도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 안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의 얘기인데요. 안 전 대표와 정계 은퇴까지도 논의했지만 측근들이 정계 은퇴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계 은퇴 여부도 검토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측근들이 만류하면서 안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이제 저 정도 수준에 그친 것 같아요. 근데 안 전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자신은 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왔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책임까지 졌다. 그러니까 당대표 내려놓은 이제 사례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대선을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당대표 내려놓으신 거 아니었던가요? 책임지려고 내려놓으신 게 아니고? 그때는 그래도 책임졌다고 봐도 되죠. 그래요? 옛날에 새천년 민주당 때 그 당대표 예. 물러나기도 하고 책임지고 이번에 리베이트 사건 때도 당대표 물러난 거는 신속하게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나는 국민의당 창업주라고 표현했어요. 예. 나는 정치인이 창업주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그건 기업에서 쓰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내 거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는 대응하는 태도가 창업주 태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업주로 배로 말하면 선장인데 예. 삼각파도 태평을 맞아서 배가 휘청거리는데 선장이 지금 16일 만에 나타난 거예요. 예. 그게 책임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과의 3원칙은 내용, 태도, 타이밍인데 예. 내용, 태도, 타이밍 다 틀렸어요. 타이밍도 16일 만에 나타나서 선장이 1등 항해사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사과한 지 16일 만에 나타나서 사과하는 타이밍도 늦었고 내용도 진지한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막연한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진솔한 반성을 보여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예. 몰랐다고 하지만 국사범이거든요. 그냥 리베이트 사건하고는 종류가 달라요. 대통령 선거를 증언을 조작해가지고 뒤바꾸려고 한 조직이라 이거는 저는 그 내란, 외환 이거 수준의 바로 밑에 정도의 큰 국사범인데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치열한 모습을 좀 보였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국민들이 많이 실망할 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선거가 박빙이었다고 하면 그렇죠? 아마 저 증거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판세가 뒤집어져서 지금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가 돼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박방이 아니라 워낙 이제 격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선거에 직접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엄청난 범죄다. 이제 이런 네. 얘기신 거죠. 예. 근데 이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것을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말은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고 천막까지 쳤습니다만은 뒤에서는 이거 국민의당 죽이기다, 정치 공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직 최고위원을 지낸 이준서 씨가 구속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이 군산 조선소 앞에 노상에 천막을 치고선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좀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이 검찰이 국민의당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공작을 벌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에 대해 이제 일부에서는 황교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걸 그렇게 주장할 만한 도덕적인 자격이 국민의당에는 없다. 지나치게 강경으로만 일관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박지원 투톱이 몰락했고 국민의당은 정계 개편 후폭풍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이용주 등 지도부의 조작 가능성 인주 여부를 정조준하고 있는데 김성호, 김인원 주중 재소환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박지원 의원이 36초간 통화한 내용도 검찰이 조사할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좀 계속 끌고 갈 만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먼저 국민의당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이게 이제 정치 공작이다. 국민의당 죽이기다. 뭐 여당 또 언론 또 검찰까지 다 합작을 해서 이게 지금 국민의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 태도. 잠깐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우리 김용남 의원 좀 얘기 좀 듣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으로 기록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왜 여당이 나서서 진실 규명 과정을 정략과 정쟁으로 왜곡 확대시키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진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대표를 앞세워서 정치 공작을 통해 가지고 여진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위적 지진을 발생시키더라도 이것을 버텨내야 할 내진의 설계가 되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글쎄요, 이제 일각에서 보면은, 그래, 국민의당 죽이기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다수의 여론은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는 시각은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실히 느끼는 게 저게 뭐 비단 국민의당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정당은 이게 정치 철학이나 이념 중심 정당이 아니고 정말 사람 중심 정당이에요. 자유한국당도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정당이 그렇습니다. 뭐 옳은 방향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정말 이념을 중심으로 해서 뭉친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이나 뭐 몇몇 정당 외에는 사실은 큰 정당일수록 사람 중심의 정당인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국민의당도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법적 책임이야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죠. 정말 알고도 허위사실을 발표했던 사람은 법적 책임을 지지만 정치적 책임은 당연히 그 대선을 이끌었던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미국의 닉슨 그 대통령이 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탄핵 직전에 사임했잖아요. 하지만 미국 공화당이 뭐 해산될 정도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잘라내고 다른 사람을 육성해서 내세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정당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당도 안철수 전 후보, 박지원 전 대표가 흔들리면 당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이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이 아닌 어떤 정치 철학이 아닌 그냥 한두 사람의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그 중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계를 은퇴해버리면 당이 존재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에서 자신 당의 중심들을 지키기 위해서 뭐 정치 공작이다, 뭐 국민의당 주의이다 이런 반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반격을 하기 전에 일단 정치적 책임은 말로 지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선 책임은 확실하게 지고 국민의당이 다른 또 희망을 걸 수 있는 정치인을 키워낼 때 국민의당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저런 모습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긴 합니다만은 선거 때 맡은 역할을 보면은 사실 지도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갖는 의미가 뭘까? 당 최고 지도부와 이유미 씨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고리 역할 정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중간 고리가 구속이 됐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가? 아니면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그 위에 이제 최고 지도부까지 가는 것인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검찰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이유미 씨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와라라고 체근하는 예. 과정을 초등학생한테 차를 사오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행위는 이유미가 했지만 실제 모든 것은 당신 이준서가 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이 얘기였는데요. 사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이 공명선거감시 추진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공식적인 직함을 맡거나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분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유미 씨가 가져다 준 그 자료를 위에 있는 그 공명선거감시 추진단회가 보내준 거예요. 그게 바로 공식 통로를 통해서 입수했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김인원 예. 뭐 부단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이제 검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이용주 그 의원하고 뭐 김인원 변호사하고 이 등등의 그 수뇌부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 제보자에 대해서 정보를 달라. 그랬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자에 대한 거는 밝힐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보자에 대한 것조차도 당의 그 공식 통로에다가 전달해서 밝힐 수 없다라는 정도라고 한다면 이 미필적 고의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이 과연 이 지도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냐. 예. 이 부분이 핵심이고 특히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아니겠습니까? 김인원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식의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분, 세 분까지는 뭐 부단장, 단장 뭐 이런 분들까지는 당연히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는 그 이상을 넘어서 뭐 박지원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안철수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에게까지 예. 확대되느냐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뭐 워낙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이제 속초에 가서 밥 먹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CCTV가 이제 또 확인이 됐어요. 천정배 의원의 경우는 뭐 밥 먹는 것까지도 그렇게 비난을 하냐? 밥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 동의합니다. 밥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사과도 안 하고 이제 밥 먹으시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이제 식당 고객이 찍어가서 올렸는데 잠깐 화면을 좀 보죠. 예. 자, 지금 이제 모자를 좀 눌러 쓰고 이제 차에서 내려요. 그렇게 모자 쓰고 다니시는 모습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아마 이제 민감한 시기였던지 사람들이 좀 자신을 알아보는 게 불편했을 수 있었던 것 같다라는 유추는 좀 가능해요. 그런데 안철수, 김미경 교수 정도 되면 이제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 감추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의도는 보이는가요? 그런 의도는 있다고 보죠. 예. 본인이 만약에 저기에 가서 정치인으로서 갔다고 하면 예. 당당하게 들어가고 뭐 인사도 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면 뭔가 사람들한테 자기 모습이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쓰지 않던 모자도 쓰고 옷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점퍼 차림이잖아요. 양복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논란이 되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에 가서 밥 먹는 게 뭐가 큰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언제 안철수 대표가 전 대표가 입장을 발표할지를 다 기다리고 있었고 국민의당의 어쨌든 대통령 예.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 하는데 예. 두문불출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자들이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딴 데 가 있고 이러면서 예. 전혀 취재가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가서 저렇게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잡히다 보니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은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저런 행동에 대한 비판까지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가 됐다고 볼 수 예. 있겠죠. 아마 속초에 이제 굉장히 이번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줄 만한 그런 중요한 인재가 있었나 보죠.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갔다가 아마 식사를 좀 하게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언제 안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나 다들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당에 나타나는 바람에 이제 그 의미가 굉장히 좀 왜곡돼서 전달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든다. 천정배 의원이 굉장히 옹호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밥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도 이 밥과 관련돼 가지고 학교
급식,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곤혹을 치렀는데 안철수 의원도 역시 또 밥 때문에 그렇군요. 이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도 좀 안타깝긴 하죠. 예. 근데 왜 그 기자한테 사적으로 얘기한 건데 왜 보도가 됐느냐 그러는데 예. 그건 언론의 속성을 모르는 거죠. 방송하거나 기자하고 통화하는 거는 예. 바로 언론에 공표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써달라는 대로 써주는 게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에서 본 대로 쓰는 거예요. 예. 작년에 왜 그 경향신문에서 교육부 기획실장이 예. 민중은 개돼지라고 해가지고 왜 그 삭탈을 관직당한 것도 예.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만 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물론 뭐 개인적인 뭐 편하게 얘기했다는 예. 그런 속상한 마음은 좀 이해가 하지만 뭐 급식이나 영양관리사에 대해서 좀 심하게 좀 비속어를 쓴다든지 예. 좀 너무 폄하한 거 이런 거는 좀 진솔하게 좀 반성을 하고 언론 탓은 이제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언론은 보이는 대로 쓰는 게 언론입니다. 누구를 보호해 주려고 언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조금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또 몇 개월 지나서도 예.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없어지지 않으면 또 새로운 칼날을 드러내는 게 언론의 속성입니다. 그거는. 예.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사과 그리고 이현주 의원의 사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과의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는 거 있고 그리고 남 탓을 한다. 이현주 의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도를 한 언론 탓을 하고 안철수 전 후보는 방금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검증 시스템 탓하고 그러니까 전부 남 탓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론이 썩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과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윤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인 사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무엇을 누구에게 잘못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사과를 하면 혹시 상처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미안하다. 이거는요. 사과가 아니죠. 그야말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뭔가 면피성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밖에 안 돼요. 예. 정말 상처를 받으신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지명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나 이현주 의원의 사과를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예. 경우도 뭐가 진정으로 사과하는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고 얘기하지 본인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고 명확한 대책이 안 나왔다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볼 때는 저것도 소나기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정도로 밖에 이해를 못하고 그 사과가 진정성이 떨어지는 사과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 40명이나 되는 40석을 가지고 있는 제법 큰 정당인데 이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사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할까라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은 조만간 경질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실려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와대에 탁 행정관의 경질을 건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는 경질 요구를 거절했다 청와대가. 그러니까 잔류하도록 유임시키도록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이 갖고 있는 그 행사 기획 능력이 문 대통령하고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대체할 인물이 없다. 그래서 유임, 잔류시키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 좀 실려 있습니다. 어느 쪽 기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위기는 그냥 유임 쪽으로 조금 흘러가는 것 좀 같습니다. 이거 한 말씀 듣죠. 그동안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진퇴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게 청와대의 어떤 권력 순위를 여실없이 이제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예. 청와대는 사실 흔히 얘기하는 벼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청와대는 행정관 그 위에 선임 행정관 있죠, 비서관 있죠, 수석 비서관 있죠, 그 위에 예. 실장 있죠. 하지만 그 벼슬의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의 거리예요. 예. 그러니까 행정관이라도 어느 수석, 어느 실장보다도 소위 실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수석이라도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예. 탁현민 행정관의 거취를 놓고 이렇게 시끌시끌할 정도면 탁현민 행정관은 소위 얘기하는 일개 행정관이 아니고 청와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느 수석보다도 높고 중요하고 사실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다.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나 여권 내부에서도 행정관 한 명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다 그랬거든요. 대통령과의 거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고 또 행사 기획면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번에도 이제 해외 나갔을 때 정상회담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동포간담회 행사를 아마 탁 행정관이 다 기획을 했다 그래서 호평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탁현민이라고 하는 행정관이 아니면 그런 행사 기획을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가? 문 대통령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가? 청와대에 그런 분이 없는가? 글쎄 뭐 연설문 작성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는 윤태영 전 뭐 대변인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윤태영 대변인 말고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우리가 했죠. 대체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탁현민 행정관도 그분들처럼 대체 불가입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이 되게 아이디어가 새롭고 예. 그 약간 그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접근해서 뭔가 좀 임팩트를 주는 그리고 따뜻한 감성적인 예. 그런 연출을 잘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예. 그분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라고 하는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예.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뭐 페미니즘적인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이제 대선 후보 때 보여줬던 예. 그 여성관이라던가 이런 것들하고 사실 배치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예. 결과만 좋으면 그 과정이나 수단은 어때도 상관없다라는 뜻이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러한 지금 그 인사를 계속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예.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연설문 고쳐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예. 물론 비유가 급격하고 좀 타당성이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획능력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거죠. 예. 뭐 대통령이 이제 80%가 넘는 높은 이제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곳곳에서 조금 위험 요소가 감지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한두 명씩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탁현민 행정관 처리 문제도 그런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유석춘 이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발언 또 이 살생부 논란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서청원, 김태흠 등 18명이 문제다라는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정우택, 김태흠, 홍문표, 염동열 등 이 당 지도부 일부가 이름을 이 리스트에 올렸는데 친박계인 서청원, 박맹우, 이우연 의원과 비박계인 나경원 의원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자, 이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래서 이분들을 그러면 징계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당에서 쫓아낼 것인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직접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만 있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저지른 잘못보다 너무 과한 정치적 보복을 당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당에서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 조치하는 일은 시체의 칼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태반 주사를 맞은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예컨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엄청 했습니다. 야당과 또 여당의 일부에서. 촛불 집회는 12월 중순서부터 태극기 집회 숫자에 압도됐습니다. 태극기 집회 숫자가 훨씬 많았어요. 제가 현장에서 다 양쪽을 가면서 확인했던 일입니다. 근데 언론이 그걸 사실 보도를 안 했어요. 언론사 저 안 믿습니다. 언론이 무관의 제왕이라는 옛날의 타이틀은 다 흘러간 옛날 얘기입니다. 예, 혁신위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언론을 믿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박 전 대통령 인식하고 그래요. 그렇죠? 일부 세력과 언론이 합심을 해서 이 사건을 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건의 본질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아까 언론 탓을 하던데 저분의 생각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언론이 뭘 대체 제가 볼 때는요.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가짜 신문, 가짜 뉴스 만들어요. 더 많이 퍼뜨렸습니다. 기성 언론들 허가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들이 무슨 거짓 보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과장된 보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언론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고요. 예. 저거 자체가 언론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유석준 이제 비대위원장 같으면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보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중심에 있어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친박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태극기 집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자는 건지 대체 뭘 혁신하고 개혁하자고 하는 건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기존에 본인이 갖고 있다는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극기 집회에 본인이 나가는 걸 낙으로 삼고 살았다고 하니까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혁신위원장의 자리를 차지하신 분이라면 그런 발언을 저 기자에게서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젊은 층으로부터도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얘기해야 될 텐데 다시 태극기 집회를 예.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제 좀 억울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곧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판결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뜻으로 뭐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글쎄요, 이게 보수적 가치에서 봤을 때 보수라고 하면 법과 이 제도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그 보수적 가치와는 또 배치되는 국면인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뭐 보수라는 표현을 좀 남다르게 사용을 예. 합니다만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지는 지금 우파 세력의 기본 가치가 법치인 것은 맞죠. 그러니까 예.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하에 최종적이고 유일한 예. 헌법재판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 수긍을 못한다든지 인정을 못하는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에서 당연히 봤을 때는. 받아들여야 예. 되는 거죠. 다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미국같이 탄핵 재판을 정치기관인 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어떤 정치적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건 맞지만 헌법재판소는 이제 사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위법행위, 어떤 범죄행위 아니면 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 유무를 가려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중대한 예. 법률 위반 행위는 없지 않았냐 아니면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아마 유석준 혁신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는 글쎄요. 근데 뭐 유석준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예. 저분이 뭐 그 이념 없는 철학 없는 정치인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시는데 그 명단을 보면 계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뭐 소위 예. 친박 핵심이란 분들도 들어가 있고 뭐 비박 핵심이란 분들도 들어가 예.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 명단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친박 편에서 아니면 예. 어떤 친박의 부활을 깨하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억울했다라는 부분 발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재판장에서는 조금 몸싸움도 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법정 밖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취재진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취재진을 향해 비난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취재진 한 명의 머리를 물병으로 가격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랑이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마무리됐습니다. 이런 지지자들의 소란스러운 행동은 이미 법정 안에서도 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자 한 중년 남성이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퇴정당했고 지난달 28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자 한 지지자가 검찰에 욕설을 내뱉으며 손가락질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선 한 40대 여성이 제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지자들의 이 같은 돌발 행동이 계속되면서 재판부의 고심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헌재 탄핵 판결이 있었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좀 합니다만은 앞서 잠깐 유석준 혁신위원장 발언도 있고 자꾸 자극하는 것 같아요. 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내지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분들을 자꾸 자극하다 보면 또 저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참석해서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기자들의 의견은 그 현재 그 22부 김세윤 부장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가 상당히 유한식으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조금 문제가 아니냐. 왜냐하면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저런 식으로 자꾸 무리를 일으키는 방청객이라든지 지지자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발가락이 다쳤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월화를 안 나왔고 오늘하고 내일도 안 나오겠다라는 이제 그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어제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사실 발가락을 다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구치소 측에서는 특별히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연고를 주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저런 식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또 아프기 때문에 못 나온다라는 것까지 같이 이제 합쳐지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재판을 못하게끔 만드는 방해 요소를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재판부가 좀 중심을 잡고 해결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하고 이 검찰 쪽 지지자들하고 또 약간 충돌하는 경우가 항상 있는데 자극을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먼저 이거를 시작을 하느냐 이것도 보게 되면 또 약간 좀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이번 기회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거야 이제 그분들 마음이니까 그것까지는 나무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주는 게 그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했던 법치 거기에 부합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이 발가락이 다쳐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부딪혀서 저도 이제 몇 번 그런 적이 굉장히 아프죠. 이렇게 막 잠깐 막 큰 충격과 고통이 이제 다가오지만 조금 지나면은 그게 언제 다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지나가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이유로 계속 이제 재판에 불출석하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뭐 갑자기 이제 몸이 이상하게 생겼을 때 긴급 후송하는 그런 예비 훈련까지 구치소에서 했다라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 많이 안 좋으신 상태인가요? 글쎄,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일주일에 재판을 두세 번씩 하고 예. 또 하루 종일 뭐, 밤늦게까지 하니까 뭐, 60대 중반의 연세인데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또 발가락이 사소한 거지만 발가락으로 장롱 차가지고 기부스 한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고통스럽기는 지금 기부스한 건 아니시잖아요. 네, 연고 발언을 정도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큰 건 같지는 않은데 좀 예. 힘들기도 하겠지만 물론 교도소가 여름에는 또 특히 좀 구치소가 힘들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만 여름에는 창문도 적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재판을 늦추려는 또 심리도 있겠죠. 10월까지 가급적이면 늦추면 그때 되면은 구속 기한이 만료가 되니까 또 석방된 상태에서 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래서 가급적이면 체력이 하는 허락하는 한 최대한 협조하는 게 좋겠고 저는 구치소에서 병원 뭐 강남 성모병원 이송 연습하고 했다는데 그거는 뭐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했다고 해도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 법원, 검찰, 구치소 이런 데는 만일의 사태에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무슨 비상사태가 나올지 모르니까 컨틴전시 플랜을 항상 A, B, C 갖고 하는데 갑자기 재판 중에 뭐 쓰러지기라 하거나 응급상태가 발생하면 병원에 어떻게 가서 빨리 좀 조치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전직 대통령이 지금 자연인 신분이 돼서 예우는 못 받지만 그 정도까지 그거를 뭐 특혜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지나친 거 아니냐. 그건 뭐 충분히 그거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뭐 재판에서도 특혜가 아니고 그 정도는 유사시에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건 뭐 대우니까 그 정도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가락 다친 거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럼 발가락 다 나을 때까지 재판에 안 나오는 거를 재판부가 허용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원래는 이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계속하면 그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를 못 갖거나 아니면 사실과 다른 어떤 증언이나 다른 주장이 나왔을 때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불출석이 이어지면 재판상의 불리함은 감수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당분간은 계속 또 나오지 않을
그럴 생각인 것 같습니다. 10월 16일 안에, 그러니까 이제 석방되기 전에 기한 안에 1심 선고가 이루어질지 좀 봐야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여성 신임 대표들 이해운 대표, 바른정당 대표의 모습,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모습이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까지 여성 당대표 트로이카 시대가 열렸다. 여의도에 새정치 바람 불까라는 이제 기사가 좀 실려 있습니다. 직접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여성 대표들, 이제 뭐 정의당 이정미 대표야 뭐 그런 이해운 대표가 이제 찾아간 거는 예 어떻게 보세요?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예. 이제 그 사실은 뜻밖의 행보를 이제 보인 것인데 예. 저는 이해운 대표의 행보는 뭐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갔는지 뭐 표현하는 것하고 실제 행동하는 것이 의미하는 예. 것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해운 대표는 일단 정통 보수라고 하는 개념에서 예. 내가 지금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노력하고 계신 예. 분이기 때문에 뭐 본인하고 원래 그 정치적인 노선이 좀 달랐다 하더라도 예. 그분에 대해서 예우나 그분에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런 모습 보이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고 신선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예. 지금 이제 추미애 당대표가 좀 너무 거센 발언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전국 경색을 조금 더 예. 강화시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정치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사실은 매우 크지 않습니까? 예.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몰락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춤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성 정치인들이 기본적으로는 남성 정치인들이 가졌던 그런 시각이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또한 신선하게 그 유권자들에게 어떤 그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박수치고 기다려서 지켜봐주는 그런 수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여성 당대표들이 기존의 이 남성 당대표들과 달리 조금 더 국회 운영을 조금 더 뭐랄까 협치에 가깝게 이제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여자끼리 싸우면 더 무섭던데요, 근데. 이게 부적절한 발언인 것 같은데. 이거 위험한 발언입니다. 빨리 위험한 사과하십시오. 발언이에요. 이거 이제 여성계에다 예. 들으면은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세균 국회의장이 협치,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이제 협치는 정부 여당이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요. 지금 사실은 그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는데 지금 예. 야당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고 예. 지금 문제되고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예.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글쎄요 뭐 임명 철회 여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야당과의 협치는 그냥 공허해지는 거죠. 사실 예. 야당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물론 중간에 안경환 법무장관이 중간에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사퇴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던 예. 것이고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강행 여부를 좀 지켜봐야 협치가 진정성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허한 단어의 나열에 그쳤던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상황이라 이제 내치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칼자루를 짚은 것은 정부 여당인 만큼 조금 더 야당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라. 이게 정세균 국회의장의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